여러분은 결혼식에서 본 가장 충격적인 화환을 기억하시나요? 보통 화환이라고 하면 꽃과 축하가 어우러진 것이죠. 신혼 축하합니다. 행복한 미래를 기원합니다.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결혼식장에는 다른 화환이 있었습니다. 아빠 바람 피운 거 축하드립니다. 이 문구를 본 순간 결혼식장 안의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웃음이 얼었고 축하 소리가 멈췄고 신부는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화환을 보낸 사람은 신랑의 딸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딸은 아버지의 결혼식에 이런 화환을 보냈을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화환이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2025년 5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호텔 그랜드 볼룸. 식탁에는 흰색 천이 깔려 있고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구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장갑을 끼고 얼굴에는 신부로서의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화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장에는 늘 화환이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직원이 그 화환을 입구 정중앙에 세우는 순간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화환들과는 달리 그 화환의 리본에 적힌 문구가 커 보였거든요. 누군가 고개를 들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바람 피운 거 축하드립니다.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웃음은 금세 얼어붙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환의 발신자를 보았으니까요. 보낸 사람 딸 김서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신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신랑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객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으로 한 할머니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딸이 보낸 거야? 무슨 사연이길래? 사진을 찍던 기자가 손을 내렸습니다. 이건 뉴스가 아니라 스캔들이었으니까요. 신부의 엄마는 신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신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뭔 일이야? 신부의 소리가 결혼식장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신랑, 내 아빠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화환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의 이름이 적힌 그 화환을.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주례자는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 있었고 신부의 친구들은 신부를 안으려고 했고 신랑의 친구들은 신랑 옆에서 뭔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화환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가 차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인 것처럼. 나중에 들었지만 결혼식은 결국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날의 축하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 화환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화환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딸이 아버지의 결혼식에 이런 화환을 보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과거로 가야 합니다. 내 아빠 김영호는 정말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사실 너무 평범해서 동네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고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밥을 담아주면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먹어. 엄마의 목소리. 아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었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차에 올라타는 시간은 항상 7시 5분. 오후 6시면 회사에서 나왔고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길이, 그 루틴이 매일 반복되었을 뿐입니다.
엄마는 그 루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 10분이면 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6시 40분이면 상을 차렸습니다. 6시 50분이면 밥이 식지 않도록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신발장에 신발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왔어? 엄마의 인사. 아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세히 기억하는 이유는 그것이 20년을 넘게 반복된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엄마와 아빠가 결혼한 지 26년, 내가 태어나고 자란 시간 동안 이 루틴은 거의 깨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김 과장님은 성실해요라고 했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시네요라고 했고, 엄마에게도 내가 뭘 도와줄까? 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저녁 밥상에서도 말은 거의 안 했습니다. 뉴스 댓글을 혼잣말로 중얼거리거나 음하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 정도였습니다. 나는 자라면서 아빠에게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그게 차갑지는 않았거든요. 아빠는 일요일이면 교회에 갔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아빠는 생일날이면 엄마가 만든 케이크와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특별히 맛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잘 드셨습니다. 아빠는 엄마에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떨 때는 엄마가 밥을 늦게 차려놔도 괜찮아, 괜찮아 했습니다. 어떨 때는 엄마가 생일을 깜빡했어도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늘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 아빠는 바람 같은 건 정말 몰라. 내가 잘 알아. 엄마는 철석같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남편의 바람 얘기를 꺼내면 엄마는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그런 남자가 아니야. 자신감 있게. 마치 자신이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듯이. 그리고 나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내 아빠는 평범한 가장이고 그 평범함은 정직함과 같은 말이라고.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는지 엄마와 나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작은 신호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빠가 조금 더 늦게 들어온 날들. 출장이야. 그 한마디로 설명되었던 날들. 주말에 아빠가 혼자 나간 날들. 취미 모임이야. 그렇게 설명되었던 시간들. 엄마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20년간 그랬으니까요. 다만 아빠의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눈빛이 조금씩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을 말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곧 우리의 일상이 깨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겨울이 시작되는 계절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엄마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엄마가 자주 한숨을 쉰다는 것,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것, 엄마의 얼굴이 조금 더 예민해 보인다는 것, 그 정도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억하는 것은 나중에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아빠는 출장에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부산 출장 다녀왔어. 엄마는 그래, 힘들었겠다고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을 때 아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건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아빠는 자주 전화를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아빠는 밥을 먹고 있었고 식탁 옆 의자에 핸드폰을 놨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엄마는 무심코 그쪽을 봤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떠오른 글들이 보였습니다. 보고 싶어요. 엄마의 손이 멈췄습니다. 밥을 집으려던 손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아빠는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집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화면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엄마의 뇌에 명확하게 새겨졌습니다. 보고 싶어요. 그 말. 누가 아빠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엄마는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하지만 밥의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밤 엄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빠가 자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보고 싶어요. 그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밤새 뒹굴었습니다. 다음 날 엄마는 아빠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평소처럼 일어났고 밥을 먹었고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눈은 달랐습니다. 아빠의 핸드폰을 본 엄마의 눈은 그리고 사흘 뒤 아빠의 핸드폰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7시쯤 아빠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소파 옆 테이블에 있었습니다. 엄마는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볼 수 있는 각도로 화면에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도 같이 자면 안 돼요?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는 핸드폰을 집었고 화면을 끈 후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엄마는 알았습니다. 이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아빠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해서,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해서, 혹시 이게 일종의 실수일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혼자 울었습니다. 아빠와 내가 자고 난 후에 엄마는 누구도 모르게 혼자 울었습니다. 나중에 엄마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그 다음 날부터 엄마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아침밥을 해놓고도 먹지 않았습니다. 점심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때도 엄마는 밥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엄마, 밥을 왜 이렇게 안 먹어? 혹시 어디 아파?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었습니다. 웃고 싶은 웃음이 아닌 정말 마음이 빈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아, 괜찮아. 하지만 엄마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내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건 울음을 참기 위한 웃음이었다는 걸. 토요일, 아빠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아빠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으니까요. 평소에는 엄마가 먼저 자고 있었습니다. 뭐해? 이렇게 늦게까지? 아빠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 다른 여자 있지? 그 말 한마디가 거실의 모든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빠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신발을 벗던 손이 멈췄습니다. 아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봤습니다. 말없이 그 침묵은 길었습니다. 아빠가 먼저 입을 열었을 때까지 아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다시 물었습니다. 말해줘. 왜 있는 거지? 아빠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 안에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변명이 있었고, 후회가 있었고, 그리고 체념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알았습니다. 말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걸. 왜 그랬어? 나한테 뭐가 부족했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부서질 것처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빠는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하나. 몇십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단 한마디였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뭘 해온 거야? 엄마가 말했습니다. 26년이라는 시간 동안 했던 일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밥을 해주던 일, 빨래를 하던 일, 아빠의 양말까지 챙기던 일들이 그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엄마는 묻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말해줘. 일 때문이야? 내가 예뻐서가 아니라.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등 돌렸습니다. 진짜 충격받았어. 내가 믿음을 잘못 가진 거야? 엄마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빠는 서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렇게 있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엄마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아빠를 미워할 수 없다는 거였어. 화낼 수도 소리칠 수도 없었어. 그냥 무너졌어. 다음 날 아침 나는 엄마의 달라진 모습을 봤습니다. 얼굴이 부었습니다. 밤새 울었을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날부터 우리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주고받는 정도. 밥 먹어. 응. 그 정도. 아빠는 회사에 가는 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도 더 빨리 나갔습니다. 마치 집을 피하는 것처럼. 엄마는 아침을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도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엄마 밥을 먹어야지라고 하면 엄마는 말했습니다. 그래, 먹어야 하는데. 하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아빠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밤이 늦었을 때였습니다. 아빠가 내 방문 밖에서 서윤아, 일어나 있나? 나는 일어났습니다. 아빠가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빠의 윤곽만 보였습니다. 아빠, 나 재혼할 거다. 그 말이 어두운 방 안에서 천천히 울렸습니다. 마치 돌을 던져서 물 위에 파문이 생기는 것처럼. 내가 대답하기 전에 아빠는 나가버렸습니다. 그 밤 나는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밥솥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밥솥의 내용물을 만져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엄마, 내가 부르자 엄마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엄마 밥 먹어. 응, 그래. 먹어야지. 엄마가 밥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밥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밥을 먹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2025년 12월 1일 아빠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캐리어를 갖고 와서 옷장에서 옷들을 꺼냈습니다. 셔츠를 개었습니다. 바지를 개었습니다. 내복도 꺼냈습니다. 모든 것을 차근차근히. 엄마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가 짐을 싸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내 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방음이 잘 되지 않는 이 집에서는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지퍼를 조이는 소리. 하나, 또 다른 캐리어. 2개, 3개. 아빠의 짐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20년 이상을 함께 산 사람의 거치고는 밤 8시쯤 아빠가 짐을 들고 나갔습니다.
나간다. 그게 아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짧은 말,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아빠가 문을 닫은 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그 밤 엄마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내가 따라갔습니다. 엄마는 밥솥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로 지은 밥이었습니다. 아빠를 위해 지었던 밥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밥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손에 밥주걱을 들고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밥을 했지? 엄마가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밥을 할 이유가 없는데. 나는 뒤에서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엄마, 내가 불렀습니다. 엄마는 밥주걱을 놨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부엌 바닥에 내 앞에서 내가 본 엄마의 모습 중 가장 작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엄마를 봤을 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의 머리 한쪽에 흰머리가 나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늘어난 흰머리였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라 여러 가닥이 마치 하룻밤 사이에 늘어난 것처럼 엄마는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싱크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저 서 있기 위해. 아빠가 나간 지 일주일 뒤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의 번호로 나 재혼할 거다. 문자였습니다. 그 짧은 문장. 그것이 우리 집에 남은 것의 전부였습니다. 아무 설명도 아무 대화도 없이 단지 일방적인 통보. 엄마는 그 문자를 읽고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우리는 그저 그 문자를 받은 상태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12월이 흘렀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하는 12월이. 엄마는 한 점의 장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트리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케이크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냥 12월이 흘렀습니다. 회색으로. 2026년 1월 아빠에게서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식은 5월 18일 호텔 그랜드. 날짜와 장소 그것뿐이었습니다. 단순한 통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은 그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 결혼식에 어떤 선물을 보낼지를. 아빠가 나간 지 정확히 2개월 뒤 엄마를 봤을 때 나는 엄마를 모를 뻔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고 등은 구부정해졌고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엄마 밥 먹어. 내 말에 엄마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먹어야 하는데. 하지만 밥은 아직도 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빠를 향한 분노. 그리고 그 분노는 천천히 무언가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결심으로. 2026년 4월 중순. 결혼식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받았습니다. 혹시 김서윤 씨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 아버지랑 결혼할 사람인데요.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내가 들은 소리가 맞는지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경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 아빠의 핸드폰에 뜨던 그 사람의 이름. 네. 나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뭔데요? 결혼식에 오지 말아주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은 침묵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결혼식에 오지 말아주세요. 분위기가 나빠질까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속에서 무언가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가 나빠질까 봐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요? 우리 엄마 인생은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과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 엄마의 인생이 망가졌는데 분위기 때문에 제가 가지 말라고요? 나는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엄마가 뭐 하는지 아세요? 밥도 못 먹고 있어요. 밤마다 울고 있어요. 당신과 우리 아빠 때문에. 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26년을 남편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분위기가 나빠진다고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건 어른들 문제잖아요. 그 말 한마디, 어른들 문제라는 그 말이 내 속의 모든 것을 일깨웠습니다. 어른들 문제요? 내가 웃었습니다. 실제로는 울고 있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엄마와 아빠 나는 가족이에요. 이건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예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 가족을 부순 장본인이에요. 저도 잘못한 게 있지만 잘못했다고요? 당신은 내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내가 말했습니다. 결혼식에 안 가기로 할게요. 하지만 당신이 행복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알고 있으니까. 당신이 뭘 했는지. 서윤 씨, 전화 끝낼게요.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척하면서 엄마가 나를 봤습니다. 응? 상간녀가 전화했어. 엄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아빠와 결혼한다고. 그리고는 나한테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봤습니다. 분위기가 나빠질까 봐서라고. 그래. 엄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봤습니다. 그 시간부터 나는 무언가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 계획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6년 5월 1일, 결혼식까지 17일이 남았습니다. 나는 화환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화환을 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아픈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어떤 문구를 적을지. 아빠 바람 피운 거 축하드립니다. 그 말을 처음 생각했을 때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극적인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빠는 실제로 바람을 피웠고, 실제로 가정을 벌였고, 실제로 새로운 여자와 결혼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축하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당신이 선택한 길이니까요.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요. 나는 핸드폰으로 화환을 주문했습니다. 검색어 호텔 결혼식 화환. 여러 화환 업체가 나왔습니다. 화환 주문. 당일 배송 가능. 맞춤형 문구. 나는 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환을 주문하고 싶은데요. 네, 언제 필요하신가요? 5월 18일. 호텔 그랜드 결혼식장. 알겠습니다. 몇 개 필요하신가요? 한 개요. 결혼식장 입구에 놓겠습니다. 화환 리본에 문구가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빠 바람 피운 거 축하드립니다. 전화 반대편에서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요? 딸 김서윤. 또 침묵이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보내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보내요. 알겠습니다. 그럼 5월 18일 오후 1시 30분경에 배송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나는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가 해결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나는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는 침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가 일어났습니다. 뭐야? 결혼식장에 화환을 보내기로 했어. 엄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나는 엄마에게 화환의 문구를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윤아, 엄마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내가 말했습니다. 나도 이 모든 걸 봤어. 그리고 나도 화가 났어. 엄마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럴 수는 없지. 아빠니까.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아빠가 잘못했으면 책임져야 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옳다면 충분해요. 나는 엄마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 밤 엄마는 처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하지만 먹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한 일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옳은 일이라고. 5월 18일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떨렸습니다. 혹시 화환이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어쩌지? 혹시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침착함도 있었습니다. 이미 던진 돌이었으니까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었으니까요. 5월 17일 밤, 나는 결혼식 당일을 상상했습니다. 화환이 입구에 세워지는 것을, 사람들이 읽는 것을, 아빠의 얼굴을 보는 것을, 상간녀의 표정을 보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것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신은 조용히 묻을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2026년 5월 18일 오후 2시 호텔 그랜드의 그랜드 볼룸. 신부와 신랑은 주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신랑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표정으로. 하지만 그 표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호텔 직원이 화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흰색 바탕에 분홍색 꽃들이 가득한 화환이었습니다. 예뻤습니다. 정말 예뻤습니다. 만약 그 리본에 쓰인 문구가 없었다면 직원은 그 화환을 입구의 정중앙에 세웠습니다. 다른 화환들보다 한 발 더 앞에, 마치 이것이 가장 중요한 화환이라는 듯이. 순간 누군가가 고개를 들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데? 그 사람의 말에 옆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아빠 바람 피운 거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이 바뀌는 것은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농담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누군가가 한 장난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웃음은 금세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환의 리본 아래에 적힌 글을 봤으니까요. 보낸 사람 딸 김서윤. 그 순간 결혼식장은 진짜로 멈췄습니다. 웃음이 얼었고 축하가 사라졌고 모든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신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이게 진짜 일이구나 라는 표정으로. 신랑은, 내 아빠는 그 화환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딸의 이름이 적힌 그 화환을. 그리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아니. 뭐야? 신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부의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뭐 한 거야? 딸, 뭐 한 거야? 신부의 아빠는 그 화환을 보고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화난 게 아니라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딸이 보낸 거야? 무슨 사연이길래? 신랑이 바람을 피웠다고? 핸드폰을 들고 찍던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이건 축하할 것이 아니라 폭로였으니까요. 주례자는 입을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신부의 친구들이 신부를 둘러쌌습니다. 뭐 한 거야? 신랑이 다른 여자 있었어? 신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인 내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화환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딸이 직접 나타난 것처럼. 얼마나 오래 그 침묵이 지속되었는지 나중에 들은 바로는 3분이었다고 합니다. 3분. 결혼식장 안의 모든 사람이 그 화환을 보고 있는 3분. 신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노의 울음이었습니다. 신랑을 향한 울음이었습니다. 신랑인 아빠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화환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죄가 눈앞에 구체화된 것처럼. 그리고 그때 손가락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의 손가락질이. 저 신랑 봐. 바람 피웠대. 딸이 이렇게까지 했다고? 뭘 했길래? 신부의 엄마는 아빠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뭔 짓을 한 거야? 우리 딸을 이렇게 놀려먹으면서.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벗겨달라고 했습니다. 벗겨줘. 이 드레스 벗겨줘. 신부의 친구들이 신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신랑은 그들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그 순간 호텔 직원이 화환을 치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대로 두자. 이게 이 결혼식의 진실이야. 그 화환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그리고 결혼식은 결국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신부가 나가버렸으니까요. 신랑이 따라 나갔으니까요. 남겨진 것은 그 화환뿐이었습니다. 하얀 꽃들과 분홍색 리본과 그리고 그 문구. 아빠 바람 피운 거 축하드립니다. 보낸 사람 딸 김서윤. 후에 들은 바로는 신부는 신랑과 그 자리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당신 때문에 나까지 망신당했잖아. 신랑인 아빠는 신부를 따라갔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하지만 신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신부는 혼자 호텔 방으로 들어갔고 신랑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 결혼식장에서 자신의 딸이 보낸 화환 앞에서 손님들은 천천히 나갔습니다. 축하의 인사도 축하의 선물도 없이 다만 시선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신랑인 아빠를 향했습니다. 그 밤 아빠는 나에게 전화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먼저 한 거잖아요. 뭐? 우리 가족을 무너뜨린 거, 엄마의 인생을 망가뜨린 거, 내 인생도 망가뜨린 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먼저 했잖아요. 나는 그냥 당신이 한 일을 보여준 거예요. 아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당신이 한 선택은 되돌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 선택도 되돌릴 수 없어요. 전화 반대편에서 아빠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하다. 이제 늦었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 날 신문에 났습니다. 신혼식장에 바람 피운 거 축하. 신부와 신랑 헤어져. 작은 기사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댓글창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딸이 대신 복수를 해줬네. 신랑이 뭘 했길래.
신부가 불쌍하네. 딸이 맞다고 본다. 과하지 않나? 사람들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결정은 이미 정해졌으니까요. 2주 뒤에 아빠는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방문했습니다. 집 앞에서 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한참을 서 있다가 문 앞에 편지를 놓고 갔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하다. 내가 너와 엄마에게 한 것들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너는 옳았다. 내가 한 일에 대해 모두가 알아야 한다는 것도 맞다. 그리고 너는 그걸 해줬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그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를 용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아직 이른 일이었으니까요. 그 밤 아빠는 나에게 전화했다. 손이 떨렸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목소리가 갈렸다. 분노라기보다는 후회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책임 회피처럼 들렸다. 마치 자신이 한 일은 모두 묻혀야 하는데 나 때문에 드러났다는 식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아빠에게 말했다. 아빠가 먼저 한 거잖아요. 침묵이 흘렀다. 우리 가족을 무너뜨린 거, 엄마의 인생을 망가뜨린 거, 내 인생도 망가뜨린 거.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먼저 했잖아요. 나는 그냥 당신이 한 일을 보여준 거예요. 아빠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빠, 당신이 한 선택은 되돌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 선택도 되돌릴 수 없어요. 전화 반대편에서 아빠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미안하다. 이제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 다음 날 신문에 났다. 신혼식장에 바람 피운 거 축하. 신부와 신랑 헤어져. 작은 기사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봤다. 댓글창은 난장판이었다. 딸이 대신 복수를 해줬네. 신랑이 뭘 하길래. 신부가 불쌍하네. 딸이 맞다고 본다. 과하지 않나? 사람들의 의견은 갈렸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 결정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2주 뒤 아빠는 다시 연락해 왔다. 이번에는 직접 방문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아빠는 한참을 서 있다가 문 앞에 편지를 놓고 갔다. 서윤아, 미안하다. 내가 너와 엄마에게 한 것들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너는 옳았다. 내가 한 일에 대해 모두가 알아야 한다는 것도 맞다. 그리고 너는 그걸 해줬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그 편지를 읽고 울었다. 하지만 아빠를 용서하지는 않았다. 그건 아직 이른 일이었으니까. 그 후 아빠와 나는 연락하지 않는다. 엄마는 어떨까? 결혼식 이후로 엄마는 조금씩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처음엔 한 숟가락, 그 다음은 두 숟가락, 어느 날은 반 공기, 며칠 뒤에는 한 공기. 지금은 거의 정상적으로 먹는다. 나는 엄마에게 물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엄마, 왜 갑자기 밥을 먹기 시작했어? 엄마는 오래 생각했다. 모르겠다. 그냥, 이제 다 드러났으니까. 감춰질 수 없는 거니까. 혼자 아픔을 안고만 있는 것보다는 세상이 알아버린 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젠 무언가가 끝났다는 기분이 들어.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사람들은 계속 말했다. 그래도 아버진데. 직장 동료들이 말했고, 친척들이 말했고, 길에서 만난 이웃들이 말했다. 아버지는 한 번뿐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딸이 이렇게까지는. 세상에 이런 딸도 있나? 하지만 내가 받은 말 중에는 다른 말도 있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응원해. 너 잘했어.
내 엄마라면 너 같은 딸이 있어서 자랑스러울 거야. 두 가지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깨달았으니까. 자식에게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아빠가 넘은 선, 가족을 배신하는 선, 사랑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선, 자식까지 상처 입히는 선. 아빠는 그 선을 넘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다면 우리가, 나와 엄마가 그 선을 지킬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복수를 한 게 아니다. 축하를 해줬을 뿐이다. 아빠가 선택한 인생을, 아빠가 원했던 길을. 나는 복수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을 드러냈을 뿐이다. 누구나 볼 수 있게, 숨길 수 없게, 기억되게. 오늘도 나는 생각한다. 배신은 조용히 덮어줄 문제가 아니라 기억되게 남겨야 할 책임이라는 걸.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